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진단편 세 번째 영상을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나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이주현 원장님께서 진단의 이해와 장애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에 대해 답변해 주십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서 원장님을 만나보러 가시죠.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동반 질환과 장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눈을 안 맞추는 것이 부담이 높고 우울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대인관계를 회피한다고 진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발달력을 잘 들어보고 진료실에서 관찰하고 또 여러 영역에서 발달의 지연, 의사소통의 결여, 상동행동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하나의 기후라면 우울증과 불안증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쉽게도 그 특성이 완화는 됐다 할지라도 평생을 걸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후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과 불안증은 길어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동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것들은 적절한 약물 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는 다른 것인가요? 자폐증 진단의 역사를 보면 1943년 미국의 칸느가 유아 자폐증, 인판타일 오티즘을 보고한 후 바로 다음해 1944년에 오스트리아의 소아과 의사인 한스 아스퍼거가 지능은 정상이고 또 어려서 언어 발달 지체도 없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공감 능력에 제한이 있으며 제한된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데만 딱 꽂혀서 그거에만 관심을 가진 아이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아스퍼거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는데 왜 자폐증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아스퍼거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조금 늦게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 발달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능, 언어, 사회성으로 본다 그러면 지능과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사회성 발달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것을 아스퍼거 장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SM-5에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아스퍼거 장애가 통합되면서 이 진단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폐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부모님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아스피 또는 뉴로티피칼, 신경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예후에 있어서는 4세경의 언어 구사 능력과 지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스퍼거 장애가 좀 더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도리어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 속에서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심적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과 비슷한 사회 의사소통 장애, 비언어적 학습 장애라는 것이 있다던데요. 무엇인가요? 예,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DSM-5에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진단명입니다.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화용성 언어장애, 비언어적 학습장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DSM-5 진단 기준에서 A 항목,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손에만 해당되고 B 항목, 행동, 관심 및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 측면, 이쪽이 자폐 증상이 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경우는 자폐 증상이 연하고 정상 범주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쪽 왼쪽 제일 끝에 있는 부분들이 전형적인 자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폐도 이렇게 지능이 굉장히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서 양상이 다릅니다. 좀 더 자폐 증상이 연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PDD-NOS라고 예전 진단 기준 체계에서는 불렀었고, 또 아스퍼거 장애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까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고요. 그 다음 볼 수 있는 비언어적 학습 장애, 화형성 언어 장애, 이 부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요즘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쪽 끝에서는 그걸 질환명을 붙일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사람이 약간 좀 내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도 크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치료해서 좋아지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비언어적 학습 장애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 두 개는 어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아이가 치료해서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 증진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영어 표현입니다. ADHD 아동의 70%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이 둘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30%에서는 과잉행동은 없고 주의력 결핍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DHD 하면 부모님들이 떠올리시는 것처럼 산만한 행동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ADHD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또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2시간도 넘게 집중해서 잘하는데 왜 집중력이 없냐라고 종종 질문하십니다. 근데 의사들이 부르는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집중력의 편차가 너무 클 때, 그 집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주의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 상황에서는 집중을 잘하는데 여러 명 다대일 상황에서는 집중을 잘 못합니다. 흥미있는 것을 할 때는 잘하는데 지루한 것을 할 때는 집중을 못합니다. 또 이를 뭔가 순서 있게 차례대로 진행하는 실행 기능의 부족도 크게 봐서는 주의력 결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 있어서 41%에서 78%까지 ADHD 진단이 동반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ADHD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ADHD는 약물 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반 질환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동반질환 또는 공존질환이라는 말을 지금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이 동반질환이라는 뜻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서 ADHD도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라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기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이 사라지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ADHD는 언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만 6세경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양한 병력 청취나 지능 검사, 주의력 검사 등을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만 6세 전에는 아직까지 전두엽 발달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 6세 때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ADHD 치료약도 만 6세부터 이제 안정성이 승인되어서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겨울방학 만 6세 때 검사하고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성인기에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신경, 정신질환이나 문제들이 있나요? 네, 아쉽게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80에서 90%에서 다른 신경 정신질환을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뇌전증이 있는데요. 뇌전증은 갑자기 이렇게 경련을 하면서 쓰러지게 되는, 그래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뇌전증의 동반율은 4에서 32% 정도까지 보고되는데요. 보통 청소년기, 만 10세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에서 50% 정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외에 벌 같은 특정한 것들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도 43%, 강박증도 37%, 앞서 설명한 ADHD도 30%, 분리불안 장애도 11%, 주요 우울 장애도 10%, 조울증, 범불안 장애, 사회공포증, 반항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50에서 80% 정도에서는 수면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 다음 낮에 행동이나 학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 문제, 섭식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 생후 15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요. 보통 맛이나 냄새나 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나 거부, 이것은 뭔가 특정한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거나 감각적으로 예민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필수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결핍이 흔치는 않다고 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내심 좋아지길 기대하는 마음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장애 진단을 받을지 말지는 정말 고심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장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 2세 이상 자폐증의 증상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가능하고 6세 미만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재판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18세 사이에 재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두가 진단할 수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의에만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병원에서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고 관련된 검사 기록지와 의무 기록지 사본을 복사해 드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심사과에 전달되고요.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마치 아이의 치료와 장래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부모님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단명은 꼬리표가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그런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장애 진단이 필요하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과정에서 증상이 좋아졌다면 등급의 판정을 받게 돼서 장애 진단이 취소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장애인 복지관 치료실 이용이나 특수학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군대 문제, 그리고 학업을 다 마친 후에
사회적 기업, 취업 등과 관련된 장기적인 고려를 위해서도 장애 진단이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을 어려서 받아서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지능이 정상이고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장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한 경우에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어떨 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기우라면 불안증과 우울증을 계절 즉 날씨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스퍼거 장애는 초기 언어 발달과 지능이 정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ADHD, 주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30% 동반되며 6세경부터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동반 질환으로 뇌전증이 20에서 30%, 특정 공포증이 44.3%, 강박증이 37.2%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은 초기 진단 이후 재판정의 기회가 있으며 병역 의무나 사회적 기업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장애 진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